이집트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자기가 한국을 좋아한대요. 한국 케이팝, 영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한국의 문화적인 저력을. 한국은 뭔가 다르다. 중국과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런 맛이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한국 기업들을 만나보면 일을 잘하잖아요. 깔끔하게. 한국 사람들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한국 무기도 마찬가지. 한국 무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중국 무기 써봤더니 보기는 좋았으나 써보니 별로였다. 한국은 미국 무기와 호환도 잘 되고 성능 대비 가성비 최고. 물론 중국보다는 조금 비싸겠지만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문화만 재밌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어떤 제품이나 한국이 지어놓은 한국 건설업체도 한국이요 위에 아주 유명한 비싼 호텔이나 아파트 건물들을 다 짓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한국이에요. 국뽕입니다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좋아지고 있다. 중동 국가의 대부분이 이슬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7세기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 중동 지역이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받아들였고 가장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많이 퍼져 있는 국가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 많은 국가들이 중동 국가에 있습니다. 기원적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무슬림이냐? 그건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두루지라는 또 시아파도 있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중동이라는 것이죠. 이슬람교, 무슬림들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주제죠. 이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특징은 뭔가? 첫째, 이슬람과 무슬림들의 특징은 법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즉 이슬람법.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그렇게 법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종교법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는 것이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입어도 되는 것이고 입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해도 되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존의 다른 종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삶에 있어서 이러한 법들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무슬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돼지고기가 들어간 초코파이 먹어도 안 됩니다. 라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면도 안 됩니다. 돼지고기 국물로 만든 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마시면 안 됩니다. 취하지 말라 했거든요. 알코올이 묻은 의복도 입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무슬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슬림 사회의 특징은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전에 대해서 즉 꾸란이라는 무슬림들이 믿고 따르는 이 경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주신 말씀인지 그 다음에 무함마드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에 대해서 어떤 나쁜 얘기를 한다든지 무함마드를 만화에서 또 잘못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코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교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거나 자 그런 것을 했을 때 이슬람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성서 문헌 비평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학교에 가시는 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누가 썼을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겠지. 그렇지만 또 성서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해보면 공간복음에 대한 어떤 공간복음들이 가져온 공간복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차례대로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슬람 사회에서는 쿠란에 대해서 막 여기서 가져왔다, 여기서 빌려왔다. 그리고 쿠란의 내용을 막 비판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무함마드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종교를 개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6세기, 7세기 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21세기에 과연 이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회에서 극단주의 양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에만 있지 않죠. 다 있습니다. 기독교 극단주의자들도 있고요. 유대교 극단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포가, 그 활동이 차이가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슬람이라 하면 마치 다 저 사람들은 테러만 하는 사람들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로지 종교로만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다른 종교와에는 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차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종교의 특징, 그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습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이어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것을 따르냐 안 따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습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회에서 이런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단히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런 환경이다 보니 종교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훨씬 좋은 것이죠. 거기에서 또 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랍 사회에 중요한 독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군부 독재고 하나는 극단주의 독재예요. 이슬람 극단주의 독재와 군부 독재 사이에서 중동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처럼 군부 독재 아니면 아이스나 알카에다나 이런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독재 하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여기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쪽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는 군인들에 의한 독재고 사람은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종교적 독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이 두 개가 사라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죠. 돈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신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무슬림 형제단이나 좀 온건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카에다와 아이시스는 좀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를 세우는데 세속적인 국가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이슬람 법에 기초한, 이슬람 원칙에 기초한 국가를 원합니다. 하마스가 세우려는 팔레스타인 국가는요, 이슬람 법에 기초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세계 자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본인들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석유가 나오는 나라인데 왜 가난한가요? 축복이자 저주이죠. 축복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주인 것은 생산적인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만 파면 금이 나오는데 왜 다른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상식적이고. 문제는 이제 언제까지 석유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석유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오진 않겠죠. 석유는 계속 쓸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있죠. 네, 석유를 계속 태우면 지구의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는데 왜 가난한가? 사우디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UAE가 가난할까요? 카타르가 가난할까요? 쿠웨이트 가난할까요? 빈부격차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이잖아요. 걸프 국가들이. 왕정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대통령제와는 다릅니다. 본인이 결정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우디 하면 UAE 하면 아랍에미레이트 다 돈인데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빈부격차 심해요. 그 동네에. 예를 들면 사우디 가보십시오. 사우디에 우버가 됩니다. 우버 해보시면 우버 기사로 나온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나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우버는 현재 사우디에서 우버는 사우디 사람들에게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럼 우버를 합니까? 그럼 직업이 우버 기사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투잡이거든요. 왜 투잡을 합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우디가 기름이 진짜 많이 났을 때는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엄청 많이 주면서 거의 다 룰루랄라 했겠지만 이제는 그 시대가 갔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조금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UAE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이제 사우디 국민들도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지금 사우디의 정책이에요. 예. 그게 지금 바뀐 정책이고, 그런 빈부격차가 이미 있었고요. 사우디나 UAE 지금도요, 저 사우디 동부나 지방을 가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결국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왕정이다 보니까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이래 많은데 우리 국민들 중에 저 동부에 있는 국민들이 거의 굶주리고 있다.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텐데 그 분배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 갑자기 내 돈을 갖다 주면 그 한 사람은 잘 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부를 분배시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왕들이 거기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의 분배가 안 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지지난주 이집트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 아스완이라는 아주 카이로 남쪽에 댐이 있는 아주 시골, 완전 시골은 아니죠. 거기도 뭐 도시니까. 거기를 갔었는데 그 호텔 로비에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권을 이렇게 해서 주지 않습니까? 여권을 카피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여성이 딱 여권을 보더니 웃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갓에 갔던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인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왜 웃지? 시시실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저런가?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자꾸 시시실 웃냐? 그랬더니 그 여성이 우리 보고 일단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냐? 그래서 뭐 여권에 적혀 있지 않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자기가 한국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땡 하는 거죠. 아니, 그 카이로도 아니고 저 시골 아스완 저 남쪽인데 거기 어느 호텔에 한 여성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가 한국에 대해서 뭘 아냐? 물어봤더니 한국 음악, 한국 케이팝, 영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문화 저력이요. 뭐 이미 요즘 해외를 너무나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저력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처음이 아닙니다. 사우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에 있는 젊은이들이 진짜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요. 블랙핑크가 사우디에서 공연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지역의 인구가 젊은 친구가 많습니다. 젊은 친구가요 60에서 7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를 너무나 좋아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중국과 일본 문화와 우리가 다르다. 기존에는 아시아 하면 중국과 일본만 생각했었는데 한국을 접해보니까 한국은 뭔가 다르다. 중국과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런 맛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방이나 외교 쪽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을 만나보면 일을 잘하잖아요. 깔끔하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한국 무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 무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중국 무기 써봤더니 보기는 좋았으나 써보니 별로였다. 네. 근데 한국은 또 미국 무기와 호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성능 대비 가성비 최고. 물론 중국보다는 조금 비싸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문화만 재밌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어떤 제품이나 그 다음에 어떤 한국이 지어놓은 한국 건설업체도 한국이요 UAE의 그 아주 유명한 비싼 그 호텔이나 아파트 건물들을 다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한국이에요. 네, 뭐 좀 국뽕입니다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좋아지고 있다. 한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에 있는 우리 무슬림들 우리가요 해외 나갔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릅니다. 다른 거지 나쁘지는 않죠. 다른 것이지 옳지 않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짜장면 좋아하고 짬뽕 좋아하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계속 짜장면 강요하는 것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랑 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름만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런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가장 많은 지역이요. 중동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예요. 말레이시아입니다. 필리핀이고요. 방글라데시예요. 그리고 인도입니다. 아시아 대륙에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과 맞대고 살려면 그 사람들의 문화, 종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도움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인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현재 보유한 우라늄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란이 현재 보유한 우라늄의 양, 대략 한 274kg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70kg 정도 되면요, 핵탄두죠. 그래서 핵탄두를 6개 제조 가능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국가를 핵문턱 국가. 그래서 거의 문턱에 와 있다. 발만 내디디면 바로 핵 보유 국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핵문턱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예를 들면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달, 2달만 마음 먹고 농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핵 활동을 한다면 바로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설사 어떤 정보기관이 이란이 이 핵탄두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막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핵탄두를 갖게 된다면 그 파장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후 이란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쵸? 근데 바로, 새로운 제재를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이제 소위 우리가 불러서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라고 좀 부르고 있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경제 제재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협상 못 한다.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어요. 이미 선거 중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란도 핵협상을 원한다. 우리도 원한다. 양측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돌파구가 없는 것이고, 아직 협상은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협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죠.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압박을 한다든지, 본인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흥정을 할 때 말이죠. 이미 깎을 것을 예상하고, 특히 아랍 지역에 가면 상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이스탄불에 가서 빅바자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어떤 그 유명한 카이로에 있는 가장 쇼핑센터라고 할 수 있는 한 할릴리 이런 데 가시면 처음에 아주 높은 가격을 불러요. 그 다음에 점차 50% 이상 그 밑으로까지 내려갑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이제 양면 압박 작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란으로서는 협상을 하고 싶죠. 이란 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환율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협상이 절실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란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없거든요. 이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란, 우리 페르시아 제국, 이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애국심이 있는데, 그냥 미국 대통령 한 사람 바뀌더니 그냥 시킨 대로 다 한다. 두 손 두 발 들고 나간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권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란으로서도 어떤 카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활동, 핵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만약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리도 핵개발을 더 할 수 있다. 물론 핵탄두를 아예 만들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미국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대응할 태세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임기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자, IAEA,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IAEA 의장입니다. 예, IAEA. 이란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핵 보고서를, 이란에 대한 핵 보고서를 계속, 주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핵 활동 보고서.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도 그로시 IAEA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아, 이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계속해서 이란을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IAEA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유럽도 있죠. 자, 그래서 IAEA로서는 미국과 유럽, 이란의 핵 관련해서 관련 당사국들과 이해 당사국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 특히 IAEA 같은 기구는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에 따라서 IAEA가 핵 사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IAEA가 이란에 대한 어떤 보고서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밀착히 이제 공조하면서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자,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뢰가 없다는 말씀은 이란이 아무리 우리는 핵탄두, 즉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이미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란의 핵개발, 핵활동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핵심은 핵활동이 아니라 사실은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2002년부터 즉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그런 보도가 국제사회에 났을 때부터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서, 즉 이스라엘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란의 핵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래서 미국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여러 차례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다, 공습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이 많이 반대를 했고, 또 이스라엘 내의 군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계속 떠오르고 수면에서 나오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본토 공격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한 10월쯤이었나요?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의 방공망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란은 지금 방공망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다시 재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재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로서는 절호의 기회죠. 본인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많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대통령 당선이 가장 친이스라엘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만약 트럼프와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트럼프를 설득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조건이 너무 좋다. 이란이 지금 방공망이 무력화됐고 트럼프가 왔지만, 그럼 이란이 섣불리 때리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미국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란의 핵시설이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란 전역에 퍼져 있고 이 모든 시설을 다 제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설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중요한 핵시설 3-4개 정도를 공격해도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란의 핵 개발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데 겨우 최대한 1년, 2년
늦춘다고 해봐야 어차피 2년 지나면 이란은 다시 핵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하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사실 미미하다. 그렇죠? 비용 대비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를 왜 이스라엘이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도 있는 것이고, 다른 국제 정세 아니면 이란 핵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그것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겁니다. 봐라,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호전성을 가진 아주 호전적이야. 뭐 이란은 결코 가만 놔두지 않는 국가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공격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이란의 핵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무기 개발은 정당하다.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과 득이 거의 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의 정유시설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걸프 국가의 정유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너지 대란이 날 수 있는 거죠. 특히 원유와 가스 70% 이상을 거의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거의 최악의 파국입니다. 그러면 거기 호르무즈 해협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원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되는 이란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중동에는 다양한 지금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 우리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니 해도 이란 핵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핵협상의 결과가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요, 제 손의 결과는 핵협상이 잘 돼서 미국과 이란 간에 새로운 핵협정이 타결되는 것이죠. 다만 트럼프가 원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협정을 체결했죠. 그것은 이제 JCPOA라고 해서 이란 핵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2018년 탈퇴했습니다. 그것은 뭐 오바마가 만든 협정이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이란 핵개발을 막기에는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명들을 들어서 본인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전임 정부, 전임 대통령이 체결해놓은 협정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란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핵협정을 잘 준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본인의 성과 업적을 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했던 것이고, 그래서 상황을 지금 악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본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만든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연 지금과 같은 어떤 아주 강경한 자세에서 핵협상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인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란에게 좀 제스처를 보이면서 핵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로서는 핵협정이 타결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 핵협정 타결되면요, 안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문제도 돌파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란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시장이에요. 이란은 여전히 아직 인프라라든지 플랜트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장 하나가 우리한테 열릴 수 있습니다. 핵협정이 타결되면 이란 제재가 완화되고요.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삼성 좋아하고요. LG, 우리 가전제품, 핸드폰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핵 문제만 잘 풀린다면 이란이 하나의 돌파구도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확전은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즉 결국 이란과의 핵협상이 실패한다는 거죠. 미국과 즉 트럼프와 이란 간의 핵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남은 옵션이 뭐가 있냐는 거죠. 남은 옵션은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트럼프가 그냥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놔둔다. 현상 유지하고 중국에 집중한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한다. 그거고요.
그럼 나머지 3년을 그렇게 그냥 가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그냥 가면 이란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가 또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두 번째 대안은요, 군사적 수단이에요. 군사적 수단을 쓴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한다는 것이고,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손을 들어서 하겠죠. 굳이 본인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러시아가 지금 이란과 아주 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란이 러시아를, 푸틴을 너무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드론을 줘서요, 거의 뭐 전세를 바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스크바에 이란산 드론 생산 공장을 만들 정도로 이란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밀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뭐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도 어떤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관계가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관계, 트럼프 1기는 어땠고 트럼프 2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죠. 아직 지금 얘기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컬프 국가에 대한 발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측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1기에서는 역시 거래주의. 무슨 말씀이냐면 사우디가 미국이 물건 많이 사주고 무기 많이 사주면 얼마든지 우리 미국이 사우디를 도와줄 수 있다. 특히 뭐 안보 측면에서 이게 사실 전통적인 미국과 걸프 국가 간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셰일가스가 나기 전까지 미국 역시 걸프 국가에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있어야 경제를 돌릴 수 있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걸프 국가의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없으면 경제를 돌릴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초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지고 사우디는 미국의 원유를 책임진다. 뭐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셰일가스가 나면서 미국이 사실 원유 작업 차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면서 사우디의 중요도가 가치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여전히 유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사우디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에서는 괜찮았으나 가장 트럼프 1기에서 사우디와 미국 관계에 골이 깊어진 것은요, 2019년 이란과 예멘에 있는 후티의 드론이 사우디의 아람코 시설을 공격했을 때 공격을 받아서 생산량이 반토막 났을 때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사우디뿐만 아니라 모든 걸프 국가, 즉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걸프 국가로서는 실제로 공격을 받았는데, 미국이 안보를 지켜준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란과의 전면전을 우려하면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가. 자,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갖게 했어요. 미국 너 말고 나도 다른 친구들이 만들 거야, 이제. 예. 거기서부터 이제 사우디와 UAE와 국가들이 누구를 쳐다봅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이 됐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2기 역시 트럼프는 계속해서 MBS를 칭찬하고, MBS가 또 이미 미국에다가 6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해외 방문 국가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어느 국가를 제일 먼저 방문했을까요? 당연히 뭐 일본, 뭐 유럽, 뭐 많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이거 사우디였어요. 사우디를 제일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사우디는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예 선제적으로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4년 동안 6천억 달러 투자도 하고 물건도 사고 무기도 사고 다 하겠다고 지금 트럼프의 비위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맞춰주고 있어요. 어쨌든 양측이 다 필요한 상황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좋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트럼프의 유가 정책은 저유가 정책입니다. 그 저유가 정책을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국내 기업사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했습니다. 미국 내 셰일가스 기업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원유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대 생산을 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문제는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업체들이요, 우리 그럴 만한 영향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본인들의 유가도 떨어지잖아요. 셰일가스 업체도 유가가 떨어지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은 지금 불협화음이 나고 있습니다. 셰일 업체들과 트럼프 간에. 자, 그런 상황이고, 사우디로서도 저유가가 좋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사우디 저유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네옴시티 사업해야 되죠. 올림픽 해야 되죠. 각종 스포츠 엄청난 이벤트 엑스포 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거 다 그냥 뭐 땅 파서 하나요? 네. 돈 들여서 해야 됩니다. 돈 들여서 해야 되고요. 뭐 네옴 말고 네옴 주변에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옥타곤, 신달라, 아니면 줄줄이 더 라인. 그거 말고도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사우디로서는 최소 유가가요 100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되려면. 자, 그런 상황인데 유가를 여기서 더 낮춘다? 트럼프가 그걸 원한다? 사우디로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와 미국 관계, 그 다음에 걸프 국가들의 관계는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만 추후에 아마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향후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결정될 것 같고요. 다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미국만 보지 않는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죠. 자이든 타이든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전에 있던 대통령들도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도 그렇고요, 부시도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중동 지역에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미국으로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 어디다 합니까? 중국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중동 내에 미국의 자산을 좀 빼야 됩니다. 관심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의 중동 떠나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부분, 병력도 많이 뺐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미 철수를 했고 계속해서 병력을 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중동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의 축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빠진다, 본인들이 미국의 중동에서 떠나고 싶다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전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 문제 보십시오. 지금 시리아 무주 공산이 됐지 않습니까? 54년을 독재 집권했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HTS라는 상당히 극단주의 세력이 시리아의 집권 세력이 되고, 이 HTS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국가는 튀르키예라는 국가. 그럼 튀르키예 국가는 대단히 이슬람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란의 위성국가였던 시리아가 거의 지금 튀르키예의 위성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란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란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시리아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로서는 또 거기에 골란고원 시리아와의 국경 근처에서 본인들의 어떤 국가적 이익, 영토적 이익,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걸 지켜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골란공원 시리아 국경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활동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던 공군기지와 해군 항만시설이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거의 70년대부터 시리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지역이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러시아도 거기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중동에서 중요한 국가들이 지금 시리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둔하고 2,000명의 병력을 뺀다. 이것은 사실상 최악의 악수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중동 지역에서 발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마음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란 문제도 역시 해결해야 되죠. 시리아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라크 문제도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는 미국이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강대국들이 중동 지역에 좀 남아있어야 그나마 영내 어떤 불안정성이 조금 줄어들고 영내 다양한 세력들 간의 충돌이 줄어들 수 있지, 강대국적 러시아나 미국이 여기서 발을 뺀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걸프 국가들이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걸프 국가들이 결국 제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아람코 가장 중요한 정유시설을 공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사우디는 새로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사우디의 안보를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 쉽게 말해서 무기를 좀 사올 수 있는 국가,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거든요. 물론 다른 국가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 사우디는 그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외교 안보 다각화, 더 이상 100%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서 러시아 무기도 사오고요, 중국 무기도 사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우디가 자주 국방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국방과학개발연구소인가요? 하여튼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세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죠. 왜? 그래서 사우디가 우리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냐? 어디서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냐? 그 기구가 뭐냐?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본받아서 사우디에서도 그런 연구소를 세우길 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살려서 중동 지역에 우리 국산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이 이 외교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제가 5년 전만 해도 UAE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기들은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도 좋고 뭐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나라면 상관없다. 러시아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한테 그러다가 미국 눈에 난다. 너네 미국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역으로 충고를 했어요. 니네도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니네도 너무 한쪽에 몰빵하지 마라. 니네들. 다른 것도 좀 보고, 주변도 보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지금 급변하고 있는 중동 내의 걸프 국가들의 외교 정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미국이 기본이죠. 미국을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약화되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의 개입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냐. 미국의 개입 자체가 중동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요, 국제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한 가지 들죠.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두 차례 어마무시한 그 본토 공격이 있었을 때 과연 미국이 이스라엘을 자제시키고 달래지 않고, 그 다음에 과연 미국이 이란, 러시아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란을 달래지 않았다면 적당히 해라. 이 정도 선에서 끝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번째 공격할 때 10월 달쯤 돼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유시설하고 핵시설을 때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의 주견하지 않았어요. 그냥 군사시설만 때렸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설득이 저는 통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가 없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아주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없었다면, 그래서 나타냐후가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다거나 이란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정유시설을 때렸다면 이란은 어떻게 했을까요? 파국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란은 이미 그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시설을 공격받으면 사우디 UAE 정유시설 남아나지 않는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외교력, 미국이 쓸 수 있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중동 지역이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막았다. 100% 바이든의 노력으로 막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80% 정도는 바이든이 막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동 지역 내에서 지금 중동 지역이요,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너무나 20세기와는 완전 다른 중동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죠. 모든 인생에 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를. 그러나 중동 역시도 지금 한 번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에도 우리가 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이 좀 이 지역에 좀 남아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영내 갈등 요소를 줄여주고 중재 역할을, 좀 중립적인 중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트럼프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걸프 국가들은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렇게 한 지가, 걸프 국가는, 제가 변곡점으로 보는 것은 2019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란과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이 드론과 순항 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를 공격한 이후부터, 물론 그 전부터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확실하게 변화가 생긴 것은 그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벌써 6년이 지났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외교 다변화, 걸프 국가들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본인들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 특히 UAE 같은 국가들, 특히 까타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국가들이 영토나 국가의 크기는 작지만 어마어마한 그 오일 머니, 그다음에 가스 머니로 외교 정책을 주무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외의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과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외교적 지렛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타르 보십시오. 사실 가스와 원유 빼고는 별게 없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죠. 자, 그런 나라가 중동 지역의 이슬람 세력을 계속 지지하면서 하마스 지지하고요. 그다음 무슬림 형제단 지지하고요. 그래서 하마스와 대화하려면 사실 카타르와 대화를 해야 되는 유일한 채널이라는 거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아프가니스탄 대화할 때 누구 썼습니까? 카타르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방식으로 본인들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UAE도 마찬가지예요. UAE도 대단히 이 실리 노선을 펴면서 본인들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어떤 그 인정을 받으면서 걸프 국가 외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와 함께. 오히려 사우디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UAE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사우디와 UAE,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걸프 국가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긴급히 풀어야 될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이란이죠. 걸프 국가들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압도적인 군사력, 재래식 군사력. 이미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도 UAE와 사우디를 압도할 수 있고, 인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7천만, 8천만 되죠? 압도적인 미사일 기술, 드론 기술, 이런 것들은 사우디와 UAE에게 상당한 위험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런 국가들의 숙명이라고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우디가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본인들이 중재를 해보겠다. 직접 발벗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란 핵문 잘 해결이 돼야 최악의 경우 이란이 본인들의 정유시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하고도 좋은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을 계속 설득해서 무력, 즉 군사적 수단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걸프 국가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이란 핵협상 문제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가 여전히 아직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까지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거의 관계 정상화에 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고 나서 이것이 이제 물 건너갔고요.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2020년에 이스라엘과 UAE 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부르죠.
그 최초의 걸프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 정상화를 지금 트럼프가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슈고요. 자, 이것을 하려면 일단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안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절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만들어낸 다음에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할 것이고,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사우디에게 들어줘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상호 방위 조약. 사우디와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서명이나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의 민수용 핵개발, 이런 것까지 지금 사우디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로서는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얻는 게 더 중요해요.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우디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관계 정상화를. 다만 이스라엘이 거기에 호응해서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해법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거기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가 달려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된다면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UAE와 미국 관계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UAE 역시도 이란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핵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UAE로서도 계속해서 자기신들이 원하는 비전 2030, 즉 UAE를 제조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관광으로 새로운 국가 모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걸프 국가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걸프 국가들의 미래는 이란 문제가 해결돼야 비전 2030, 네옴시티, UAE의 어떤 비전, 모든 걸프 국가들이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은 역시 이란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개발 계획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솔직히 본인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본인이 얘기해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정말 본인이 진짜 무슨 가자지구를 어떻게 중동 지중해 또 다른 휴양지로 만들어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블러핑으로, 아니면 충격요법으로 그냥 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낌상 우리가 봤을 때 현실화 가능성을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어렵다. 왜냐하면 가자지구 주민이 220만입니다. 그럼 요르단에 100만,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120만. 이집트와 요르단이 그 많은 팔레스타인 인구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IMF 빚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다 갚아준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집트가 100만 정도 받고 우리 IMF 빚 탕감해 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면 혹시 가능할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야 자국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이집트가요. 제가 저번 주에 이집트 갔다 왔습니다. 출장 갔다 왔는데 이집트 지방 공항을 가시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돈을 내야 되고 총 사시는 분들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유럽에도 요즘에 여행 가시면 화장실에 다 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해서 화장실에서까지 돈을 받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고, 여전히 실업률이 대단히 높고요. 그러나 이집트의 대체적으로 연령 비율을 보면 젊은 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한의 경제도 어렵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집트 경제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이요, 달러에 지금 50파운드 정도 돼요. 근데 한 6개월, 1년 전에 거의 80파운드까지 갔었어요. 근데 한 7, 8년 전에 1달러에 20파운드 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배, 4배까지 갔어서 80파운드면 4배잖아요. 자, 그래서 이집트 가면 돈 쓸 맛 납니다. 쉽게 말해서, 양갈비 한 3대 먹었는데요. 한 5뿌리 같이 먹었는데, 한 8만원 정도? 한국 같으면 안 되죠. 그 정도로
관광객들한테는 좋지만 이집트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받아서 어디다 재우고 어디다 먹이고 그 사람들을 뭐 일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돌아가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평생 이집트 주민으로 받아줄 건가요? 대단히 어렵고요. 요르단도 마찬가지. 요르단은 더 어렵습니다. 요르단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가자 개발 계획은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건하면서 해변가 주위에 콘도를 세운다든지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가자 주민들을 주변 국가로 강제로 이주시킨다? 가기 싫은 사람 그럼 어떻게 강제로 이주시킬 건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는 또한 거의 뭐 인종청소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인종청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싹 몰아내는 것도 일종의 에스닉 클린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국제법상 어느 기준에 갖다 대도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위를 미국이 한다?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제 3월 4일 카이로에서 아랍 연맹이 전부 모여서 우리 절대 트럼프의 저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모두 다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요. 그래서 이집트가 새로운 대안을 내놨어요. 트럼프의 제안을 버리고 이집트 제안을 받으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전히 현실화 가능성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국제법상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자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이주시킨다? 말이 안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인종청소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제법상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모든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뭐 이스라엘군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가자 주민 200만을 외부로 다른 주변 국가로 이주시킨다? 저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가자 주민들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더 이상 우리는 가자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은 저는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본인들이 진짜 원한다면요. 요르단이나 이집트로. 그러면 요르단, 이집트가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런 주민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가자 주민들을 주변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국제법상 인권 침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랍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쌍수 들고 환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스라엘 빼고요. 이스라엘만 좋아하는 듯하고 국제사회는 물론이고요. 아랍 국가들도 당연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집트, 요르단은 당연히 뭐 절대 노노노노 하고 있습니다. 절대 노노노노 하고 있고 이집트와 요르단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 전부가 지금 똘똘 뭉쳤어요. 아랍 국가도 똘똘 뭉치고 있고 시아파, 순니파 할 것 없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가자 주민 이주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3월 4일 카이로에서 아랍 연맹 회의가 열렸고요. 거기에서 전부 다 성명을 채택하고 트럼프의 가자 재건 계획은 완전히 거부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트럼프의 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자 지구 재건 방안을 이집트가 제안을 했고 모든 아랍 연맹국들이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 재건 방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국제사회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 같고요. 우리 한국도 아마 이것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중동 지역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뭐 안 좋죠. 가자 주민들을 막 강제로 이주시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고 이미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은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나 여러 이슬람권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감을 가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국제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미군이 들어가서 가자 주민들을 끌어갈지, 이스라엘 군들이 대신해서 끌어갈지, 그 가기 싫다는 가자 주민을 막 끌고 주변으로 이주시키는 그 장면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진다면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이나 아랍권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각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를 열 것이고 거기에 더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은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가자 지구 계획이 실현된다면
국제 정세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다. 트럼프가 카이로가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에서 가자 주민 이주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가자 주민 그대로 두고 가자 지구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가자 재건 계획을 했는데 미국에서 반응이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아직 본인의 생각을 물릴 생각이 없어요. 네,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런 상황이라 저는 뭐 거의 처음부터도 사실은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이 압박을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미국이 이집트에 한 15억 달러, 요르단에 한 10억 달러 경제 지원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더 다른 경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제 지원을 끊는다는 압박으로 이집트와 요르단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집트와 요르단이 경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이 아니잖아요. 국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집트 국가에 어떤 한의가 걸려있고 요르단 국가에 한의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집트와 요르단이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가자 주민 이주안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대신 중동 평화를 위해 어떤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3월 4일 카이로에서 아랍연맹 회의에서 이집트가 제안한 것은 뭐 한 3단계 가자지구 재건안이고요. 가자주민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한 6개월 동안 가자지구의 기본적인 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짓는 중에 가자지구 통치권을 일단 가자주민들 중에서 테크노크랏, 뭐 기술 관료들, 그 다음에 가자지구 내에 있는 비하마스, 즉 하마스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통치,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 그 다음에 6개월 후에는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 즉 파타기라는 온건파가 있습니다. 하마스 말고요. 이 사람들, 즉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자지구의 재건 행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력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치안 같은 경우는 요르단이나 이집트가 군대를 조금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경찰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군인들을 더욱더 훈련을 잘 시켜서 가자 지구의 치안을 계속해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가자 재건 비용은 5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들은 아무래도 도네이션을 받는다든지 기부를 받는다든지 특히 이제 걸프 국가들 카타르나 사우디나 UAE 등이 조금씩 나눠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가자 지구 재건 걸리는 기간은 최소한 4년에서 한 5년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집트만 제안한 게 아니라 아랍연맹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거의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어떤 가자 재건 방식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스라엘이 여기에 동의할 것인가.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 지구 재건안의 가장 핵심은 역시 가자 지구를 그러면 누가 통치할 것인가? 하마스가 계속 통치하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하마스를 완전히 배제시킬 것인가? 여기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첨예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지금 하마스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마스는 본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겠지만 행정이나 이쪽에는 본인들이 좀 관여를 하고 싶고 하마스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요. 살아남는 겁니다. 가자지구에서. 가자지구 통치권을 잃지 않고 어찌됐든지 간에 목숨을 보존해서 추후에 가자지구를 다시 본인들이 통치하고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지금 하마스의 목적이고 반대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절대 하마스는 never ever 가자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두 개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